자, 4장이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50분에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4장을 보면 의미론과 한자 한문 이렇게 나왔죠. 의미론이라고 나올 거예요. 의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론은 자, 의미론은 이제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어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저번 시간에 무지개 어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지개가 왜 무지개인지 네. 뭐 이런 것처럼 의미론은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 의미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4학년 올라가시면 언어와 의미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의미론을 아주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 첫 번째부터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그 한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한자는 뭐 쓸 줄은 모르시더라도 읽는 건 할 줄 아시죠? 읽는 것도 모른다면 이거 진짜 대략 난감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이거 뭐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는 뜻입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라는 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죠. 뜻자에 생각을 사자고 소통할 때 이 소자라는 소통 가자. 소통이라고 할 때 통자는 통할 통자는 아시죠?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혹시 아세요? 소.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소자가요. 그 성글 소자. 여러분 성글다는 게 뭐냐면 이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자에서 한 나온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소식의 소사예요. 소사. 그때 소사. 이때는 이게 밥 식자가 아니라 아니 먹을 식자가 아니라 밥 살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이 사람이 한문을 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발음을 시켜보면 발음을 시켜보면 그래서 이 소사인데 이 소사라는 게 성근 밥이잖아요. 그거 뭐냐? 꽁보리밥. 그럼 꽁보리밥은 이게 막 띄엄띄엄 있죠. 이 쌀들 뭐 이런 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 살이 아니지. 보리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소사라고 하는 거. 보리밥 별로 안 드셔봤어요? 보리밥 보면 막 붙어있지 않죠? 점성이 떨어져 옛날에 있죠. 지겹게 먹었지. 네, 그러니까 이거 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글 소자. 이게 성글 소자라는 그러니까 소통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통하게 하는 거. 그게 소통이에요. 이해가세요?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이 소자.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적 기호를 매개로 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전달 교류 활동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소자 알아두시고요. 2번 읽어보세요. 비도코. 기호화. 기호자입니다. 호자. 기호. 예, 록이 아니고 이거 기호. 사인 있죠? 기호로 만든다는 건데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기호화라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SIGN 영어에 사인 있잖아요. 그런 뜻인데 전달하는 정보, 의도적 메시지를 갖게 될 때 그것을 언어적인 기호로 바꾸는 과정. 이제 그런 걸 기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언어적인 기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기호로 만들잖아요. 뭐 너 밥 먹었어? 라든가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 내 생각들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죠? 지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기능인데 이걸 지시라고 해요. 뭔가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는 뭘 가리키고 뭐는 뭘 가리키고. 이 지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잠깐 좀 설명을 한자 시간에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 시자가 보일 시자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자 제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자는 원래 어디서 나온 글자냐면 자 보세요.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자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그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릇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올려가 있는 이게 뭐냐? 이 동물의 고기. 그 동물의 이제 고기인데 날고기. 이 날고기를 올린 거예요. 옛날에. 날고기를 올리면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죠. 이 진짜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물을 딱 올려놓으면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올려놓느냐? 신에게 흠행하는 것이 뜻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보일 시자는 신에게 뭔가 보인다는 뜻. 여러분 종갓집 할 때 왜 이렇게 쓰지 아세요? 종갓집 이렇게 쓰 집은 집인데 제사 지는 집.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종갓집 위치할 때 이 종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자는 어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날고기를 올려놓는 종자.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알면 되게 재밌어요, 의미를. 어쨌든 지시라는 것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 뭐죠? 지시물이죠.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대상. 이렇게 알면 되고, 지시설, 한 언어의 표현의 의미는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라고 보는 견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무라고 내가 가리켰다. 그게 나무라는 지시 대상이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에요. 개념. 이 정도 읽겠죠. 그래서 관념 속에 공통된 요소를 종합해서 얻은 보편적인 관념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요. 생각이라고 써놓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관념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생각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설이죠. 설. 언어 표현이 지시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개념이 있어 둘을 매개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개념이 어떤 거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개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설이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나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 트리라고 하고 뭐 한자는 목이라고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기 나무라고 하고 이렇게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들 이런 대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무라는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8번과 9번이에요. 이 8번과 9번은 여러분이 2학기 때 언어학계로 그러니까 국어학계로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8번, 9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8번은 기표고요. 9번은 기의예요. 여러분 혹시 기표와 기의란 말 좀 들어보셨어요? 기표와 기의. 그 선거하고 나면 기표하잖아요. 그 기표는 이제 누구 후보를 찍는 거 그 기표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 기표는 여기서는 이제 이 기표와 기의가 뭐냐면 이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요 정의한 언어 기호에서 지각이랑 인지한다는 거예요.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으로 소리나 표기 등으로 표현되는 요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기표라고 하고요. 이거 좀 도표를 기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냐면 이 프랑스어로 이제 많이 읽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시니피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워낙 공부를 잘 안 하셔서 시니피앙이라고 해요. 기의는 시니피에라고 해요.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소시르가 이야기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예요. 소시르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표와 기의. 그럼 기표가 뭐고 기의가 뭐냐? 자,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표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을 이제 내가 글자를 써요. 나무. 이게 글자를 써. 이게 기표예요. 어렵지 않죠? 나무. 기의는 뭐냐? 나무라는 글자를 딱 쓴 걸 보면 뭘 생각나요? 나무의 모습. 그림 잘 못 그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 나무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나무라는 말 썼으면 이게 기의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어렵지 않죠? 나무라는 말 쓰면 여러분이 뭐 호빵 그러면 호빵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걸 기표와 기의 좀 유식한 말. 그걸 저 유식한 말을 뭐라고 그래? 시니피안과 뭐라고 그래? 시니피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공부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공부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시니피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시르가 정의한 여기 보세요.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죠.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걸 시니피앙 기표. 그다음 시니피에는 뭐라고요? 기의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넘어갈게요. 자, 행동설.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자극과 듣는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 행동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SR 이론이라고 해요. SR 이론. 이게 이제 심리학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SR 이론이란 말 좀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에서. 심리학 이런 말인데 SR이 뭐냐면 어떤 자극을 줘요. 스티뮬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리스판스. 자, 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SR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SR 이론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 그러니까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되게 막 기분 나쁜 반응을 하면 기분 나쁜 자극을 줘. 뭐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반응을 하겠죠. 근데도 막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SR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SR 이론이 행동설과 관련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는데 또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이거 사람이 아니다면 그렇지만 되게 보통 천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행동설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극, 그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 아까 제가 시멘틱스라고 제가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시멘틱스. 그래서 언어와 의미, 기원, 변화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이 시멘틱스 의미론은 뭐 같다고? 어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을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인데 그 국악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중세국어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의미론을 되게 좋아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의미론에 막 꽂힐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의미론 공부하면. 자, 그다음에 의미론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벤치잖아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벤치하면 벤치가 아니구나. 그 은행 뱅크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은행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이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책이 안 나오는데 원래 이 뱅크는요. 긴 의자라는 뜻이었어요. 요즘은 긴 의자가 벤치죠. 벤치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호반의 벤치. 옛날에 그 어떤 이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이 이 긴 의자에서 이제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이자 이해가죠? 돈 주고 이자 받고 돈 주고 이자 받고 하다가 막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우산을 이 긴 의자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고리대금을 해. 근데 이제 돈을 막 많이 벌게 돼. 돈을 벌면 어때요? 집을 짓겠죠.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건물을 짓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은행이 된 거예요. 모르셨죠? 원래 은행이라는 단어는 긴 의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어떤 단어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원론적인 걸 공부하면 되게 재밌다. 자, 그 다음에 61조.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 1학년 1학기라서요. 뭐 이해가 크게 되지는 않으실 건데 그냥 그런 지금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실 때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거니까. 의미장. 네, 의미장이라고 하죠. 이 마당장자거든요.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 표현들의 집합. 의미장이라고 그래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의미성분. 이거 의미자질이죠. 그래서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세부적인 의미 단위. 의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이게 주어 부분이냐, 이게 수어 부분이냐, 또 이게 목적어를 나타내는 부분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주어 부분이고 이게 목적어 부분이고 이게 수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따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의어. 이게 여러분 이 다의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다의어가 뭐냐면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 의미.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이 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 있잖아요. 너 손이 크다. 이건 일반인 손이잖아요. 근데 너는 되게 손이 크다. 근데 제 손 좀 봐줘야겠어.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그 손도 또 다르죠. 쟤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그 손이 나 여기서 손 뗐어. 이럴 때 또 손이 또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같은 손이라는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많아요. 특히 우리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먹다예요. 먹다. 먹다라는 게 뭐예요?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다도 있고 밥을 먹다도 있고 뭡니까? 예, 이 먹다라는 게 또 마음을 먹다, 밥을 먹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다이어를 공부하면 또 재밌는데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동의어는 뭐냐면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말이 한번 보세요. 자, 이 동의어는 뭐냐면 사색을 갖고 이야기해요. 아까 지금 철학가가 아드님 철학가 나오실 때부터 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인간. 예? 철학 동물. 사색하는 동물 맞죠?
사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의 뜻. 이거 들어봤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 사색이 사색 맞죠? 근데 여기 이 사색이 또 있어요. 이 사색. 이것도 같은 사색인데 사색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읽을 줄 알잖아요. 여러분 쓸 줄 몰라도 읽을 줄 알잖아요. 이건 색깔이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는 사람은 아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볼일 보고 사색을 하고 있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막뭐 벽이 아니지 문을 두드리면서 뭐예요? 사색하고 있잖아요. 거의 죽을 사자의 빛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급할 때 보면 장난이 아니죠? 그 사색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해. 회의하잖아요. 그죠? 회의를 해. 근데 이 회의를 하면서 아 이놈의 회사 다녀야 돼, 때려쳐야 돼. 또 인생에 뭘 느껴요? 회의를 느끼죠. 그 회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자가 복잡한 글이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글자들 자체가 되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이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전문 한 학기 공부해야 돼요.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이 분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스터디 오시면 제가 안 나오는 걸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방송이 똑같이 나온 거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왜 여기 오시겠어요? 제가 안 나온 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됐죠?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어원 16번. 당연히 어원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떤 단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이제 한자에서 재밌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자하고 쌍 인자를 설명해요. 사람 인자하고 쌍 인자. 이 사람 인자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었나요? 사람 인자. 혼자만 있으면 외로워서 옆에 딱 있어야 돼.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무식한 사람은 이 사람 인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복잡 이렇게 쓰는 거고 약간 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이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 갖고 주변의 모든 것에 인사하는 모양이에요. 혼자 살니까 받쳐준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쌀미자는 어떤 사람은 이거를 88번 농부에서 이 8번 실잖아요. 88번 가니까 이게 쌀이라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문학을 제가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했더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보세요. 이 벼가 있잖아요. 벼가 저 있죠. 나단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한자 써보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벼의 나달이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벼의 나달이 익어가는 모습에서 이 쌀미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이것의 어원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쌀미 여러분 옛날 뭐죠? 영어 공부할 때 뭐 심퍼시 공감 뭔 뜻인지 막 그렇게 외웠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어원을 공부하면 재밌다는 거에서 제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영어로 나오면 난세야 돼요. 심이라는 게 같은이고요. 퍼시가 마음이거든요. 퍼시. 그래서 심퍼시라는 게 공감한다는 뜻이죠. 공감 또는 측은지심 이게 심퍼시거든요. 같은 마음이니까. 지하철에서 막 껌을 팔아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껌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드릴까 하고 딱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없어. 10,000원짜리 주고 바꿔주겠지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한 10번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심퍼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동 내가 저런 입장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는 것 같고 심퍼시 공감 이렇게 우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의미를 따져라. 자, 그 다음에 상의어. 자, 이건 뭔 소리냐?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릴게요. 상의어, 하의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좀 설명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다 알아들어요. 자, 생물이 있어요. 제가 엄청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시죠? 재밌어요. 네, 생물이 있어. 생물이면 여기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 그러겠죠. 동물에 뭐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들어가고 뭡니까? 뭐 사자도 동물에 들어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상이어가 돼요. 여기까지 가요?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이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 사자를 나눴어. 그럼 동물이 상이어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사람은 또 하이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또 사람 하면 남자 여자가 나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으면 호랑나비도 있고 무슨 나비도 있고 막 여러 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 의미를 막 따져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이어와 하이어.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물고기 하면은 뭐 네. 고등어. 아, 그렇죠. 그럼 물고기가 상이어고 물고기가 상이어. 고등어 무슨 네. 갈치 이런 게 하이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고등어가 나와서 말씀드린 물고기 중에 가장 공부 많이 한 물고기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고등어요? 고등어 받았다고? 고등어요? 아 여러분 넌센스 공부 되게 안 하셨구나. 저는요 이거 공부를 제가 오만 공부를 다 했어요. 넌센스를 그냥 한 수십 권을 읽었어. 물고기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물고기가 닥터피쉬예요. 닥터피쉬.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박사. 어떤 사람 고등어 이거 되게 유치원생이고. 자, 하여튼 썰렁하죠. 자, 상이어 하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대 말이 엄청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는 이걸 읽으면 그냥 검은 건 종이고 흰 건 글. 아니지.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면서 알아야 된다 이거.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자, 유의어는 뭐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말. 그러니까 여기서 동네하고 마을이에요. 동네. 같은 말이잖아요. 영어로 블락이라고 하잖아요. 블락. 이 블락이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걸 부르는 가수들이 뉴키즈 온 더 블락이에요. 뉴키즈 온 더 블락 아세요? 네. 스텝 바이 스텝 부르는 유명한 가수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뉴키즈 온 더 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BTS나 똑같은 거 요즘 말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의 새로운 꼬맹이들 이런 뜻이에요. 뉴키즈 온 더 블락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말로 옮기면 동네의 새로운 꼬맹이들. 그래서 이걸 머리 글자를 따면 뭐가 돼? 이제 NKOB잖아요. NKOB 맞죠? 뉴키즈 온 더 블락. 우리나라에도 NKOB가 있다. 누구냐 했더니 남궁옥분. 남궁옥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동네나 마을이나 다 같은 유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유의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반의어는 반대말이죠. 반의어. 그래서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만 이제 반대가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대표적인 거죠. 나이는 나이가 이제 다 좀 나이가 연세가 들은 분인데 한쪽은 여자분이고 한쪽은 남자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이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언어와 의미를 들어가면요. 반이어 하나 가지고 한 챕터가 나가요. 반이어 하나 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반이어 한 줄, 두 줄 나오죠. 정말 거짓말 요즘 4학년 내보세요. 반이어 하나가 한 챕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기어는 뭐냐면 마음에 꺼리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쓰지 않는 거예요. 뭐 금기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단어 뭐 그것을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쓰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금기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이 뭐냐면 완국어라는 게 뭐냐면 꺼리는 걸 피하고자 완국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완국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때밀이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뭐라 그래? 세신사? 세신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몸을 씻는다 세신사라고도 하고, 뭐 피부 세척사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훨씬 더 있어 보인다는 거, 그 말을 쓰면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이걸 FC 이러면 이게 왜 FC냐? FC는 들어봤죠. 왜 FC냐면 FC는 뭔 뜻인지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재정 상담사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FC라고는 들어봤는데 이게 왜 FC인지,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뭐 스튜어디스도 뭐 승무원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요즘 이제 우리말로 하시켜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하늘 도우미. 하늘도. 스튜어디스를 하늘 도우미라고 있어 보이죠? 근데 거기 비행기 타고 뭐 하늘 도우미니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쓰는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진성, 이게 항진성의 28번 항상 참인 특징, 항상 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의미 특성, 어떤 문장이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순성이에요. 어떤 문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 여러분 모순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모순이에요? 모순이란 말 뜻이 뭐죠? 창 모자에 방패 순자. 근데 왜 그럼 창과 방패가 모순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을 선전하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를 다 뚫는다. 그리고 방패를 선전하면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를 한번 뚫어봐라.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은 아는데 이게 왜 창과 방패냐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이런 뜻이야. 그럼 자 넘겨보세요. 중의성. 한 문장이 둘 이상 의미를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중의성.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1시간 이야기해요. 중의성. 중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봐세요. 신부님. 자 결혼을 하는 신부님 신부 있죠. 신랑 신부에. 근데 그 뭡니까?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 있죠. 신부님도 있고 신부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주례를 서려고 했는데 신부 입장하니까 자기가 신부님이 나갔다는 거죠. 신부 입장이니까 자기를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이다. 예를 들어서 그 성산문의 그 시조진 이런 거 보거든요. 수양산 바라보며 누구를 하네요? 이제를 하는 나오고 대규와 숙제를 하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게. 그러면 수양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중국에 수양산이 있어요. 실제로. 재밌는 게 수양산이 있어. 근데 이 성산문이 말하는 수양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수양대구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중의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전문이에요. 중의성에 대한 강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제가 이야기했죠. 섬이라는 건 되게 유명한 시가 있다고. 그런데 이 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섬은 세 가지 있다고 그죠. 진짜 섬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의성이라는 걸 여러분 잘못 생각하실 게 두 가지의 뜻만 있는 게 중의성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이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가지도 되고 두 가지가 더 많아도 돼요. 그럼 다 뭐라고 한다? 중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중의성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자 호칭의 호응이죠. 호응. 응하는 응자니까 어떤 말이 오면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오잖아요. 이런 게 호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절대하면 부정어가 오고 이런 게 호응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접속 동일한 두 개의 성분을 나란히 이어주는 거죠. 접속.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우리말은 접속이 있지만 제가 접속사가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접속 부사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고요. 그다음 내포 하나의 절이 더 큰 문장에 안겨서 성분처럼 쓰이는 거. 이게 내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내포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가 행복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나는 안다가 핵심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그가 행복하다는 주어 동사가 있죠. 이런 걸 내포라고 합니다. 내포.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에 또 다른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내포라고 하고 또 내포 문장이라고 합니다. 내포 문.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인 건 아시죠? 또 다른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간 거 이런 걸 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뭐죠? 활용론.
언어 사용자가 언급될 필요가 있는 언어의 사용을 양상을 다루는 언어학의 한 분야. 이게 활용론이 되게 재밌어요. 활용론.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이거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활용론이 공부할 때 그러니까 활용론은 뭐냐면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을 막 올라가. 근데 너무나 막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산행 해보셨어요? 천계산만 해도 청계산도 그러니까 맑은 시내이지만 거의 계단이 1000개 있어서 청계산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뭐 올라가다 막 힘들어. 그러면 A라는 애가 저기 나무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그 B라는 애가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좀 센스 있는 애는? 그거 가서 그렇죠. 저희 가서 우리 좀 저기 가서 좀 쉬고 갈까? 이래야 되잖아요. 저기 나무가 보인다 했는데 나무가 되게 예쁘다 하고 그냥 너 계속 올라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폭의 형이 있어. 조폭의 형님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야, 뭐죠? 창문이 열렸다 아그야. 그래서 창문이 열렸다 아그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창문이 열렸네.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바로 닫아줘야죠. 창문을 닫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활용을. 이해가세요?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방송대 교가를 한번 부른 적 있어요. 방송대 교가를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그러고 제가 되게 센스가 없거든요. 저는 옛날에 브라보콘 있잖아요. 브라보콘 이게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만 브라보콘 사먹는 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저한테 선생님하고 저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높은 구두 신고 오세요. 그래서 높은 구두 신고 그런 키가 아니잖아요. 이 목소리에 키가 안 맞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맥락의 의미를 잘 따지는 거. 이런 게 뭐예요? 화용론. 그러니까 활용론이라고도 하고요.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의 맥락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하나가 공부할 때 1시간짜리예요. 하나하나가.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 그 다음에 정보. 이거는 이제 청자가 문장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이니까 이 정보죠.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표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맥락. 이 맥락이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건지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시. 그러니까 대상을 직접 보여주는 말의 기능. 그러니까 책하면 이 책을 직접 보여줘. 그러면 이게 직시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행론. 이게 화행론이 그 위에는 활용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9번하고 34번 리콜 관계 해놓으셔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언어를 통한 인간의 의사소통을 어떤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로 봐서 그걸 연구한 학문이고요. 자, 마지막에 함축입니다. 함축. 그래서 문장이 표현 자체에 담긴 명시적 의미. 명시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이외에 담화 상황으로부터 추가하여 갖는 의미. 함축. 이런 말은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자, 함축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함축. 여러분 뭐 생각나냐면 서정주 뭐가 있죠? 국화 옆에서 있나요? 이거 시는 다 읽으시죠? 한덕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한성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성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맞죠? 맞나요? 네. 멋있어요. 이런 거 다 읽으셔야 돼. 다 읽죠 여러분? 뭐 배워요? 저는 한시를 한 200편 외워요. 자,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제 수업 들어보시면 뭐 알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뭐지 이제는 우리가 국화하면 오상고절만 생각하지 않아요? 날씨가 막 차가워져 뭐 이런 거. 근데 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의 국화는 이게 오상고절이 뭘까요? 서정주가 말하는 국화는 뭘까요? 이야기. 인생의 고락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고락. 뭐 그게 아니고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서정주가 말하는 국화는 그게 아니고 중년 여인의 원숭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왜냐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러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이 막 열심히 살았어 젊은 시대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 50대 정도 됐어요. 다 거울 앞에 막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년 여인 원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개인적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서정주라는 사람이 이 국가의 상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개인적 상징이 뭔지 알겠죠? 그 사람이 많이 만들었어. 이걸 좀 더 유익한 이라면 상징의 제문맥화가 있어 보이잖아요. 상징의 제문맥. 문학같이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말이 엄청 멋있어요, 문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의미를 벗어나 버렸죠. 개인적 상징이죠. 정치적 의미가 그 중년 여성 여인. 그렇죠. 그 원숭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썼는데 서정주가요. 여러분 바로 이 시를 쓴 것 같죠. 마지막 연을 쓰려는데 1년 걸렸대. 1년. 마지막 구절 안 떠오르는 거야. 예, 내 눈이 같이 생긴 꽃이 하고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밖에 그 서리가 날 때 나갔는데 그 심정 때 여러분 서리가 나왔을 때 그죠?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그 어떤 것을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 이런 것들 그거 쓰는데 1년 걸렸다는 게 진짜. 재밌죠?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더 재밌다니까. 자, 하여튼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이제 한자의 유래와 파상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끝도 없어요. 이제 강의하는. 자,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68쪽에 뭐 한자로 읽어보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69쪽에 그 마지막 단락만 좀 볼게요. 마지막 단락. 또부터 되어 있다. 거기만 보세요. 마지막 단락만. 자, 보세요. 자, 됐죠? 그 후에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책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빙자라고 하죠. 빙자. 여러분 그러니까 빈대떡이란 말 많이 쓰죠. 빈대떡. 이 빈대떡이라는 게 이제 원래 빙자라는 이제 중국의 어떤 떡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원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빈대떡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접대하는 떡이다. 이게 가난할 빈자 있잖아요. 접대할 빈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원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빈자에서만 나왔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이 뭐예요? 아리랑이 뭐 이것도 가지고 설명할 게 끝도 없다니까요. 아리랑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리랑이 원래 일반적인 해석은 나는 낭군과 이별한다. 나는 나자에 이별하는 인자에 산에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온대요. 근데 이게 또 아랑각 전설의 아랑하고 또 연결되게 돼요. 나중에 장원년 전에 근원설화인. 그게 나오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빈자떡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다 설명드렸죠. 70부터 72쪽까지가 중요해요. 이게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필수어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세요. 한문 문법에 기초하시고 한문을 읽어보기도 건너뛰세요. 이거는 그냥 그날 일진에 따라서 그냥 운이 좋으면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 고사성. 이렇게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25문제에서 20문제는 맞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나는 25문제 다 맞아야 되겠다 하면 다 공부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는 한 90점만 맞으면 나는 충분해. 그런 분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0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십 구조. 우리말 모르면 쓰세요. 토 다세요. 수십 구조예요, 거기. 좀 말 따라오시겠죠? 수십 구조. 자, 위에는 건너뛸게요. 시간 없으니까. 백미부터 읽을게요. 백미. 흰 눈썹이죠. 흰이라는 게 백이라는 게 미를 꾸며졌죠. 그러니까 수식이에요. 70페이지 보고 있어요. 70페이지. 백이 미. 여러분 백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순 옛날에 그 경제 부총리 있었지 않았어요? 머리 완전히 그 눈썹 흰 그러니까 흰 눈썹을 가진 분들이 똑똑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백미라는 게 흰 눈썹이지만 이걸 그대로 흰 눈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미.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청풍 맑은 바람 맞죠? 청이 풍을 꾸며줬죠? 맑을청 바람풍 거인 큰 사람. 그다음에 폐의의 폐 헤어질 폐자입니다. 폐자 펴 이어질 폐
폐의가 조금 어려워요. 해졌다. 폐의. 대승은 크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흰이 눈썹을 꾸며줬으니까 어떤 관용어적인 그런 역할인데 밑에는 부사가 되겠죠. 크게 이기다면 크게가 부사잖아요. 부사가 되는 거 부사.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대승 밑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세 개. 와전. 그리고 와전되었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릇 뗄 와자예요. 그릇 뗄 와. 와전. 예, 그릇 뗄. 그러니까 잘못 전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질주. 여러분 이 질자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서 1번 병. 질자가 있잖아요. 무슨 질환이 병인데 질병할 때 쓰는 병인데 1번 병, 2번 빠르다 이게 선서.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질주가 뭐 병 걸려서 병에 걸려 달린다 이럴 때 아니잖아요. 빨리 달린다 질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기성, 이미 기자 이룰 성자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 기성, 이미 기자예요. 기성.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꾸며주잖아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71쪽 책 위에 위급, 존망지추 맞나요? 위급, 존망지추. 위급하다는 알겠죠? 위급하다, 존망,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자, 여기서 추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추자는 여기서 뭘까요? 이 추자를 가을로 해석할까요? 가을이 아닙니다. 이걸 가을이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을이 아니고 이 추자가요 시기란 시간이란 뜻을 시기란 뜻이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 할 때 그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일본 말로 하면 오나마야 난때 뭐 이러더라고. 오나마 제가 일본 갔더니 근데 이제 좀 더 유식한 말 아나타노 오나마야 난데스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나이가 어떻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춘추가 어떻게 되죠? 왜 그러면 춘추가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나이를 춘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봄춘. 그러니까 봄춘 가을추죠. 네. 당신은 인생에서 봄과 가을을 몇 번 세월이 몇번 겪으셨습니까? 바뀌었느냐. 그래서 춘추예요. 그래서 한 번 겪으면 한 세고 10번 겪으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 추는 뭐라고요? 시기란 뜻입니다. 가을이라고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위급하느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위급한 시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급 존망지, 그러니까 이 지자 갈지자는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 간자를 공부할 때 우리 갈지자를 알잖아요. 거의 한 한자에 70% 끝난 거예요. 갈지자의 쓰임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지는 뭐뭐 하는이라는 뜻, 뭐뭐 하는. 위급하고 존망한 시기 정도. 자, 그다음에 보세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두 사람이 엄청 친했다. 그런 얘기 했고요. 조족지열, 뭐죠? 세 발의 피.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천소강복. 이게 내릴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 그다음에 복은 복복이죠. 하늘이 내린 바의 복. 직역을 하면 여기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썼지만 직역으로 할 때는요. 하늘이 내린 바의 복,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 소자가 바소자거든요. 뭐뭐 하는 바소자인데 그 세 발의 피는 뭐냐면 정말 너의 세 발의 피는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는 drop in the bucket이라고 해서 이 바켓에 있는 물 한 방울, 이 바켓가 있는데 영어로 이제 버킷이죠. 여기 물 한 방울 많아요, 적어요? 적죠? 바켓에 물 한 방울이니까. 세 발의 피도 세 발의 피니까 많아요, 적어요? 되게 적은 거죠. 아주 작은 양을 조족지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도 이패. 어떤 일을 중간에 하다가 패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만둬버렸다. 패는 심하에, 일본말로 심하에. 그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도와 패 사이에 이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이런 정도 해석돼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렸다. 그런 뜻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객희이소. 기쁘리자, 어조사이자, 기쁠소자. 이 정도는 읽을 줄 알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기쁘게 웃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뭐냐? 여기서 이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이자는요, 그리고가 아니라 뭐뭐 하게라고 해서 뭐뭐 하게. 부사로 해서 이자가. 위에 가요? 뭐뭐 하게. 그러니까 객희이소니까 손님이 기쁘게. 희이하면 기쁘게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인데 이거 읽혀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거 해석하라고 했더니 손님이 기쁘고 그리고 웃었다. 이러면 한자 실력 멀었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딱 읽혀보면 알아요. 네, 저도 이제 한문 공부 많이 했지만 딱 읽혀보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이 지지자 상야, 학이 지지자 차야. 멋진 말이죠. 뭐냐면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정말 윗사람이고 배우면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다.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도리를 깨닫는 사람은 상등의 자질이고 배운 다음에 깨닫는 사람은 그보다 낮은 등급의 자질이다. 해석돼요? 아니 태어나면서 토익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토익을 안다는 의미가 여기서 의미는 세상 그러니까 유머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깨우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토익을 아는 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뭔가를 이해력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늦어요. 저도 엄청 늦어요. 자,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는 볼게요. 백로 횡강, 그다음에 수강 접천. 이게 적벽부에 나오는 말이에요. 흰 이슬은 이 횡자는 가로지를 횡자예요. 강을 가로지르고 수강 물빛은 접할 접자거든요. 하늘과 맞닿는. 멋지죠. 이 적벽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적벽부를 누가 썼어요? 적벽불? 소동파가 썼어요. 소동파. 동파육이란 말 들어봤어요? 중국에 가면? 이 소동파가 이제 유배를 갔는데 음식을 엄청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동파가 이것도 이야기하는 끝도 없는데 소동파가 어떤 말 하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떤 말 하냐면 요 이야기하고 좀 쉬어야겠네. 우화등선이라는 말. 이거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우화등선. 자, 이 기두자예요. 기두자, 델화자, 오를등자, 신선선자. 기우, 델화, 오를등, 신선선. 이게 뭔 소리예요? 어깨에,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신선이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간다. 뭔 소릴까요? 자, 소동파가 난 잘못 안 했는데 유배를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배를 가는 것도 뭐냐?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한자 잘못 읽어.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갑자기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만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아니 철학적인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그래서 그 적강이란 말이에요. 적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신선 적자인데 얘를 강자거든요.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했다고 안 하고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멋있지 않아요? 나 원래 하늘날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선이. 그래서 우화등선은 뭐냐? 내가 이 겨드랑이에 깃이 달려가지고 나는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걸 우화등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뭡니까? 이런 작품들 읽어 이상의 날개 같은 데 보면 이 주인공이 막 천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소설의 이해도 이상 나오지 않나? 막 올라가서 막 그 어깨에 깃이 달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너무 긴 거는 뭐 읽지 마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72쪽. 이거는 좀 읽어야 돼요. 72쪽은 송강 정철이 나오는데 자, 송강은 알겠죠? 정체를 호예요. 관동 별곡, 전후 삼위인곡, 전후 미인곡이구나. 전후 미인곡, 내 아동방지 이소. 자, 쓰셨나요? 다 하셨어요? 송강, 관동 별곡, 전후 미인곡, 아동방지 이소. 자, 이것도 하기가 참 너무 많은데. 자, 송강 정철에 작품이 3작품이 있는데 관동 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후 미인곡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좀 써놓으세요. 전후 미인곡 2개가 있는데 1번 삼위인곡, 2번 송미인곡. 이걸 전후 미인곡이라고. 자,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게 자,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동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소다. 여러분 이소를 쓴 사람이 누구냐? 굴원이에요. 굴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런이 쓴 사람이 뭐예요? 이소. 그럼 이소는 뭐냐? 여기 이소를 한자로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알죠? 몰라요? 이별할 때 이자예요. 떠날 이자, 떠날 이자. 이 소자는 뭐냐? 소자는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그네 소자도 있고요. 이게 만날 소자도 있어요. 만날 소. 여기서 만날 소자예요. 이소가 뭐냐?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 우리는 떠날 때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나오지 않나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잖아요.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본 얘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듭니다. 나오잖아요. 자, 이소라는 거 뭐라고요?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자, 이거 좀만 이야기할게요. 요 이야기 좀만 하고 싶게요.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관동별 종철은 나중에 유배를 가, 종철이 유배를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관동. 안동으로 갔다고요? 관동. 아니, 관동은 나중에 이제 그 관찰사가 된 것이고, 정철은 우리나라 저 대나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대나무. 담양으로 간다. 유배를 담양으로 간다니까. 담양에 가면, 야, 진짜 담양 가면 막 글공부가 대로 되겠더라고. 근데 담양으로 가서 이제 글 쓰는데, 자, 보세요. 삼인국과 송민국. 이게 얼마나 정철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미인을 썼죠, 미인. 여러분, 미인은 남자에게 미인을 쓰나요? 미인이란. 남자는 미남이신다 그러지, 미인신도 안 쓰잖아요. 미인을 썼죠? 미인이 누구냐? 미인이 누구 같아? 백성. 선조 임금이에요. 선조 임금. 그러니까 정철은 자기를 유배에 보낸 선조를 미인이라고 써요. 진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예요. 송민국 뭐냐? 삼인국의 속편이다. 근데 이제 간단히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면 3시간 걸려요. 삼인국 하나만 해도. 작품을 읽고. 근데 이 삼인국은 독백이에요, 독백. 혼잣말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임을 따라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임이 날 전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범나비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소나무의 향기를 입고 내가 임이 있는 곳에 옷에다가 되게 묻고 뭐죠? 옷에 딱 그런 경우 이제 나비가 옷에 딱 있는 경우 있죠. 달라붙는 경우 있죠. 묻고 싶은데 나는 임을 알 망정인데 나는 임을 알 것인데 임은 과연 나를 알겠는가? 이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정철이 이거를 그대로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유배를 보냈습니까? 만약 이렇게 썼으면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옛날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돌려서 쓴 거예요. 돌려서 구구절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을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이 주인공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정철이 남자로 안 나온다니까요. 여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정철이겠죠. 또 다른 여인은 선조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이 송민국은 뭐냐면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감녀와 을려가 나와요. 이런 게 재밌지 않나요? 감녀하고 을려가 나오는데 감녀하고 을려가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감녀는 되게 착한 여자고 을려는 되게 좀 악하다고 좀 이상하고 좀 매몰찬 여자예요. 그래갖고 저기 각시가 본드도 하나이라고 해요. 이제 을려가 딱 이야기하니까 왜 너는 여기 왔냐? 나는 임을 너무나 사랑을 했는데 임이 나를 차버렸다. 임이 나를 차가지고 이곳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계신 곳에 가가지고 막 햇빛을 비춰가지고 이미 있는 곳에 가서 햇빛을 비춰서 막 3일 동안 이렇게 뭐 밝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을려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햇빛이야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장대비나 막 실컷 퍼부어버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결국 감녀와 을려는 뭘 가리키느냐? 이 정철의 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철이 한때는 나를 여기까지 오시게 했으니까 내가 뭐 백성들도 알게 되고 하지만 울분이 터져 안 터져요. 내가 이렇게 왜 여기 와가지고 관직에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못 있지? 이 정철의 두 마음을 감녀와 을려로 표현한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화체로.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여기 삼인국과 송민국 다 여자들이야.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죠. 그거를 여인에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빗대어 표현하면 그냥 인정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해가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검열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검열에 걸리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백운 소설은 그냥 뭐 그 김부식이 뭐 쓴 책이다 이 정도만 하고 김부식 관련된 조금만 쉬었다가 여기 주제별 고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선조는 대단히 아등한 임금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